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차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지,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출제 비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선 합격의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차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완벽하게 합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크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1차 필기는 좀 폭이 넓고 깊이가 얕은 공부였다면 2차 실기는 폭은 좀 좁은 대신에 깊이가 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1차 때와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출제 비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비중. 자, 여러분들 이제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품질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품질 경영. 이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론이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죠? 이론이라는 말은 말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로 하는 것들. 그래서 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과목이 품질 경영이다. 그렇죠, 그죠? 뭐 품질 관리 현장 실무라고도 합니다. 품질 관리 현장 실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기사에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두세 문제.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면. 근데 오히려 이제 산업기사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한 10점 배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많게는 15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15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목차 보고 있습니다. 목차에서 두 번째 2과목은 이제 공업통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이 공업통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과목의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4과목의 관리도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공업통계 같은 경우가, 공업통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 통틀어서 20에서 한 30점 배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에 3과목에 샘플링 검사라고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 자,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한 25점 배점 이렇게 보셔야 돼요. 25점 배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과목에 관리도가 있습니다. 관리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0점 정도 이렇게 봅니다. 10점. 자, 그래서 2, 3, 4 그러니까 공업통계 그 다음에 샘플링 관리도를 총 합쳐서 약 한 50점에서 60점 배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서는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 도저히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계획이 있습니다. 실험 계획.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실험 계획이 나올 텐데, 이 실험 계획법 같은 경우가 한 30점 정도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인데, 우리가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죠. 신뢰성 관리입니다. 신뢰성 관리. 자, 이 신뢰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만 한 10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자,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자, 신뢰성 관리에서 나올 문제가 품질 경영에서 산업기사에서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제 비중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2차 실기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필기 때는 OCR, OMR 카드 해서 우리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마크를 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채점을 하는 반면에 2차 실기는요. 2차 실기는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이다. 제가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다음을 푸시오. 다음을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만 달랑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시거나 풀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푸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검정색, 흑색 사인펜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실기 수험자 유의사항. 자, 이거 잘 가르쳐 주는데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 온라인 강의를 벌써 22년 정도죠. 그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설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이 2차 실기 유의 사항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부각을 많이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공부만 하고 가다가 처음으로 뭔가 사람이 맞닥 들여뛰게 되면 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2차 실기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이가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종이가 8절지 모조지 정도 됩니다. 8절지. 그래서 16절지보다는 좀 이제 크죠, 그죠? 8절지 정도가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두세 장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고, 여기에는 스테플러로 꽉 호치키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꽉 이렇게 물려져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첫 번째 제1면입니다. 제1페이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런 것이 한 두세 장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질경영 실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15문제 또는 16, 1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는데, 많게는 20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배점은 보통 보면은 3점, 4점, 5점 정도 배점입니다. 3, 4, 5점 정도 배점이고, 자, 이제 1페이지죠. 1페이지가 있고, 넘기면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요. 자, 넘기더라도 이 첫 번째 면이 있고, 넘기면 뒷면, 배면이 있죠, 배면. 그 배면도 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3장이라면, 지금 칠판에서처럼 3장이라면, 1페이지, 다음 2페이지는 어디 있을까요? 2페이지 넘긴 그 배면 쪽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한 6페이지 정도까지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요 부분 정도가 될 겁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뭐냐? 요 부분은, 자, 수험 번호와 수험 넘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명,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흑색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필로 적었다가 나중에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행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흑색 볼펜, 흑색 사인펜 이런 것들로 지워질 수 없는 것들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3장이죠. 1장, 2장, 3장이기 때문에 스테플러로 찢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1장째, 2장째, 3장째 있는데, 이 2장째에도 제일 위에 보면 요게 있고, 3장째도 보면 이렇게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간에 것만 또 이렇게 교환해서 부정행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것은 각 장마다, 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장의 1페이지 한 이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자 유의사항을 적혀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 이상 유무, 그러니까 문제지의 총 면수, 문제 번호, 순서,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혹시나 스테플러로 찍을 때 1페이지짜리가 섞여서
1장 2장 3장이어야 되는데 1장 2장이 들어왔다든지 1장 3장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험자 여러분들 스스로 자, 이 시험 문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거수를 해서 그 감독관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2번에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자, 수험번호, 수검번호, 성명 등은 매 장마다 반드시 흑색 필기구, 연필류 제외로 기재해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수험번호와 이름, 수험번호 적는 난이 있고 이름 적는 난이 있기 때문에 매 장마다 제일 앞에만 하시면 안 돼요. 2장째, 3장째, 혹시 4장이 있으면 4장째에도 적으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답안은 연필류를 제외한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수험자 유의사항이 끝나고 나면 1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음을 뭐 적으시오 또는 푸시오 해서 제일 끝에는 괄호 안에 그 문제의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이 있죠. 그리고는 여기에는 허허벌판 비어 있습니다. 허허벌판 비어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뭘 적어야 돼요? 다음에 뭐 네 가지를 적으셔야 하면 네 가지를 적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적으실 때 적으신 답안을 작성하는 곳인데 저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흑색 볼펜으로 적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연필로 우선 적겠다. 나는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적으라고 했으니 네 가지를 적고 2번도 또 뭐 풀으라고 했으니 연필로 풀고 넘어가서 3번 문제는 또 연필로 또 작성하고 마지막 뭐 15번, 16번, 17번까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을 때 다시 흑색 볼펜으로 덧방 치고 지우개로 지워서 작성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반드시 제가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뭐 그것이 진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펜 자, 지우개로 지울 때 볼펜으로 그 덧방을 놓고 지우개로 지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볼펜 똥이 이렇게 지우개에 미끄러져서 남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필 자국이 남아 있다든지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로 채점을 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일일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답안지는요. 우리가 그나마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공무원 이런 것들, 또 특이한 뭐, 그래 있잖아요. 그죠? 뭐 법관시험 이런 것들은 답안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나마 좀 나았기 때문에 기술인들이니까 좀 낫죠. 어쨌든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풀인데 여러분들이 글씨를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 적으신 분들하고 반대로 막 날려 적었다. 나만 알 수 있도록. 이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안 되니까 내가 악필일지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천천히 또박또박 차라리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2번은 뭐 다음 해서 뭐 풀어라 이렇게 해서 배점이 괄호 안에 6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이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에 여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뭐냐면 뭐 1장, 2장, 3장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수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즉 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분 활용을 해서 푸시고 정리된 것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에 뭐 연습하는 공간에는 연필로 적든 뭐 볼펜으로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답안은 연필류를 제외한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된다. 답안. 그러니까 풀이와 답안 다 그렇습니다. 풀이, 답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계산식과 계산 과정과 답을 우리가 답안이라고 하죠. 그죠? 계산 과정과 답 둘 다를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되며 기타의 필기구를 사용한 답은 0점 처리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죠? 연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연필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 샤프 사용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답안을 정정할 때는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쓰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혹시나 내가 뭐 적다가 틀렸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적다가 틀렸으면 두 줄로 이렇게 그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물 중에 약 한 20cm 자 정도, 15cm, 20cm 자 정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것이 좋죠. 왜? 깔끔하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흑색 볼펜, 그다음에 흑색 사인펜, 15cm 또는 20cm 자, 이런 것들 필요하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그죠? 자, 다섯 번째, 계산기를 사용 시 커버를 제거하고 특정 공식이나 수식이 입력되는 계산기는 사전에 반드시 감독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 소멸. 그래서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샤프 계산기, 509W, 509X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시오 계산기는 뭐 FX350, 뭐 9860, 67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실 수 있고, 자, 이 부분보다 더 이제 컴퓨터화된 대용량이 입력되는 그런 거의 컴퓨터와 비슷한 그런 계산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못 들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들고. 자, 그래서 제가 1차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산기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다 했고, 비록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약 한 2만원 내외의 고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시면 된다. 샤프든 그 다음에 카시오 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샤프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추천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깔려 있기는 카시오 것이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1차 때부터 미리 우리 강의 자료실에 각 기종별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종을 다 넣지 못합니다. 뭐 이상한 기종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카시오 샤프 계산기 기종은 제가 사용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강의 자료실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차 때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이미 다 능숙능란하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2차 때 1차는 혼자 공부하시든지 1차는 혼자 공부하시는지 1차를 다른 곳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자, 그런 분들은 저와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산기 사용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강의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그걸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겠지만, 그 강의에서 기초적인 파트는 제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까지 다 하면은 강의 수가 뭐 진짜 500강, 600강 됩니다. 그런 것 못합니다. 1차 때 이미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소양 다 갖춰주고 왔다고 생각하고,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답안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문제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 부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득점이 0점으로 처리된다. 자, 단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진 계산 연습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7번 계산 문제는 답란에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을 기재해야 되며, 자, 7번, 8번, 9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 문제는 답란에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답안이죠, 답안.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답안입니다. 이 부분, 즉, 자, 1번에 이 부분이 따로 명시는 이렇게 안 돼 있어도 1번에 다음 네 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적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유분방, 수정 발언, 비판 금지, 대량 발언, 이렇게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죠. 차례대로 적든지 그거는 차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야 된다. 또는 2번 같은 경우는 계산 과정이 있다. 다음을 뭐 검정하시오 또는 뭐 추정하시오 했을 때 과정이 있습니다. 답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 과정을 흑색 볼펜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답을 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산식이 없는 답은 0점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공식을 적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산식이 없는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계산 과정과 답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 공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뭐 인테그랄부터 해가지고 뭐 다 적고 법례까지 적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과 답은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야 되고, 식을 우리가 반드시 적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이죠. 그죠? 계산식을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을 100% 다 적으려면 이거 문제마다 오히려 칸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계산 과정과 답이죠. 그 중에서도 답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계산 과정과 답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0점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서술했던 계산 과정과 답이 일치가 되면서 답이 맞으면은 점수를 획득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계산 과정에서 소수가 발생되면 문제 요구사항.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문제가 제일 우선합니다. 문제가. 자, 예를 들어서 2번에 문제가 있어요. 2번에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F 검정을 하시오. F 검정을 하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F1 값이 주어지고 뭐 F2 값이 주어지고 이렇게 값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지금 수험자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받는 그 문제집이죠. 문제집 이 외에 또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표. 요즘 수치표 거의 주지 않습니다. 수치표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규분포표, F분포표, T분포표 뭐 이런 것들 가위제곱분포표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수치표를 기준으로 이걸 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2번 문제에서 F 검정을 하시오 해두고 F1 값과 F2 값을 이 문제 자체에서 다시 주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수치표하고 이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웃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U의 1-2분의 알파, 예를 들어서 양쪽 검정이고 10%다. 이러면 값이 얼마죠, 여러분들? 1.645죠? 1.645입니다. 1.645. 근데 여기에는 당연하게 이 값이 1.645로 들어가 있겠죠, 수치표에는. 근데 문제에서, 뭐 3번 문제다, 3번 문제에서, 양쪽 10% U의, 이 값을, U 값을 1.65로 줬다, 1.65로. 문제 자체에서 1.65로 좀 이걸로 풀어라, 이 말입니다. 문제의 단서 조항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 다음 이게 안 주어졌다. 뭐 여기서도 2번 문제 F표값 안 주어졌다 하면 이 수치표로 들어가서 이 수치표의 값을 기준으로 이제 푸시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계산 과정에 소수가 발생되면 문제 요구 사항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소수점이야. 자, 셋째 자리에서 받으려면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계산 과정에서 소수가 발생되었어요. 소수 발생될 수 있겠죠. 2번 문제 이렇게 풀다가 보니까 10.0825 뭐 중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에서 10.0825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중간 과정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답 적겠죠. 그죠? 답도 뭐 이렇게 답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중간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나왔다. 뭐 땡땡땡 땡땡땡땡이 나왔다. 답은 뭐 땡땡땡 지금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중간 과정은 공학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 풀이 과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가다가 답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답이라고 적고 밑줄 하나 그어 두시면 감독관이 알아먹기 좋겠죠. 그죠? 아, 얘는 이걸 답이라고 지금 제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답 땡땡 해서 이렇게 적어 두시면 자, 사람들이 채점관이 알아먹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 공학 박사들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계시는 우리 그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되면 중간 과정 세 자리, 마지막에 두 자리. 저 어떻게 했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명시가 없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 이렇게 뭐 소수점 셋째 자리 나왔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왔다 하면 여기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끊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라고 지금 수험자 유의사항 8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간혹가다 한 번씩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부분 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받으려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는데 한 번씩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렇게 나왔었고 요즘은 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매듭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하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중간 과정은 소수점 일곱째 자리까지 봐야 될 겁니다. 소수점 일곱째 자리까지 주르륵 이렇게 매듭을 하다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을 해서 끊어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있다면 끊어서 이렇게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까지 쭉쭉쭉쭉 오다가 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이렇게 일곱도 잘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끊어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일곱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어버렸다. 그죠?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자리에 반올림해서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면 답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중간 과정은 여섯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풀다 보니까 일곱째 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섯째 자리까지 매듭. 일곱째 자리까지 발생했다. 그럼 여섯째 자리까지 매듭. 그러니까 여섯째 자리까지 계속 매듭 하다가 답은 여섯째 자리까지 발생하더라도 다섯째 자리까지 매듭을 하는 게 공학적으로 가장 깔끔한 해설법입니다. 해설법.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답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두째 자리. 그럼 셋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해서 보통 올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풀다 보면 자, 일반적으로는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를 나타내고 중간 과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혹시나 수험자 유의사항에 소수점 자, 다섯째 자리까지 우리가 답을 나타내라 하면 자, 중간 과정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좀 적어주시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요구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계산식 및 답에서 생략되어도 되나 기타의 경우 계산식 및 답란에 단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틀린 답으로 처리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다. 4번 문제에서 자, 다음에 아래를 푸시오, 풀이하시는데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를 풀이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티미터 퍼 센티미터 하지 말고요. 톤 퍼 메다 제곱이 되겠느냐?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이 단위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풀이 과정, 마지막에 답 이렇게 이제 적을 때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다. 100, 답은 100이다. 이렇게 딱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단위를 주었으니까.
단위를 주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지 않고 몇이냐, 얼마냐, 몇이 되느냐 이렇게 했다면 답은 반드시 톤퍼 메다 제곱이라고 우리가 단위를 적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에서 단위를 줄 때는 여기는 수치만 적으면 되고, 만일 이런 식으로 4번처럼 지금 칠판에 적힌 것처럼 몇이 되느냐 했을 때 단위를 주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는 단위를 내가 알아서 적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다. 5번.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세 가지만 적으시오. 세 가지 적으시오. 뭐 3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점이다. 그럼 뭐 여러분들 저거 아시겠죠? 그죠? 브레인스토밍 자유분방, 수정 발언, 비판 금지, 그 다음에 질서 정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었습니다. 답란에. 이거 아니죠, 원래? 자유 발언, 수정 발언, 비판 금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라 뭡니까? 대량 발언이 맞죠, 대량 발언.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세 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이 사람은 3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적으시오 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요놈까지만, 세 가지만 어떻게 하냐면 채점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네 번째는 기억이 안 나서 대충 적었는데 어차피 세 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됐는데 이 사람은 괜히 네 번째도 적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운이 좋아서 세 가지만 보니까 어차피 맞긴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 정연을 적고 대량 발언을 적었어. 비판 금지 아까 전에 제가 적었나요? 비판 금지를 적었어. 비판 금지.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자 5번 문제 점수 3점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사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 자체가 없어요. 내가 세 가지 적으라고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맞았잖아요. 이거 비록 틀렸더라도 2점 못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점수 없다고 아예 생각하십시오. 없다고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큰 문제에 6번 문제에 다음을 푸시오. 예를 들어서 한 15점 배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뭐 다 아래를 푸시오. 1번 뭐 검정하시오. 검정하시오. 뭐 5점. 뭐를 유의성 검정을 하시오 5점. 뭐 검정하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5점. 또 다음 그 안에 또 해가지고 또 5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또 표시도 하지 않죠. 표시도 하지 않고 큰 문제 안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베이비 문제, 새끼 문제라고 하는데 이 새끼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뭐 1번은 내가 맞고 2번은 뭐 맞고 3번은 틀렸다 이러면은 대충 이제 유추해서 한 15점 정도, 10점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큰 문제들이 안 나옵니다. 큰 문제들이 안 나오고 아예 이제 뭐 대충 보면 한 3점, 4점, 5점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 하면 자, 각 문제의 부분 점수는 없다.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2개 맞았다고 해서 2점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중에 수치표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수치표를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치표 이렇게 주면 수치표를 적용해야 된다. 단 수치표에 적용 가능한 문제라도 단서조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있는 문제, 단서조항 끝에 단서조항이 딱 있죠. 끝이 그죠? 단 F1 값은 F2 값은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 문제는 그 단서조항이 우산한다. 그죠?
요즘은 이렇게 수치표도 이렇게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안에다가 수치표 다 줍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안에 표값, 거기 필요한 표값이나 필요한 값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치표를 따로 주기도 했지만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2차 실기 수험자 유의사항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흑색 볼펜으로 적으셔야 된다. 맨땅 헤딩이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뭐였죠, 그죠? 그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계산 과정과 답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수점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수험자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 답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는지 반드시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이렇게 답을 적으시오 했는데,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답을 적으시오 했는데, 나는 중간 과정을 소수점, 중간 과정도 전부 다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하다가 마지막도 중간 과정, 마지막도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나타내었다. 이 경우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보다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나타내으라고, 답을 나타내으라고 하면 중간 과정은 그래도 소수점 셋째 짜리까지 하다가 그래야지 소수점 셋째 짜리까지가 나오고 그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공학적으로는. 자, 근데 뭐 중간 과정도 전부 다 소수점 두째 마지막도 답도 두째 이렇게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본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나머지 뭐 필요한 것들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자는 뭐 우리 품질경영 기사에서 가져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글씨를 또박또박 크게 정자체로 적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품질경영을 강의했고, 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보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합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또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